2024년 5월 드디어 중국 해군은 자신들의 3번 함인 푸젠함을 시험 항해에 나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3번 함인 푸젠함에 주시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중국이 일명 뻥스펙일까? 아니면 중국이 새로운 모습을 보일까? 중국 해군은 이번 시험 항해에서는 군사 전문가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았던 전자사출기를 이용한 전투기 이륙 시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항공모함이 실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중국 항공모함은 말이 많을까? 중국은 2022년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했습니다. 소련제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랴오닝함을 보고 재설계한 산둥함인 1번 함과 2번 함과 달리 3번 푸젠함에 군사 전문가들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만든 배가 미국산 항공모함인 슈퍼캐리어, 만재 배수량 10만 톤이 넘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 운영 경험이 단 2척밖에 없고 운영 기간이 10여 년뿐인 중국이 1945년 이후 해양 패권의 상징인 미국 항공모함을 모방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쟁점은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중국이 전자식 사출기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사출기는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하늘로 쏘아 올려주는 일종의 새총 같은 것입니다. 30톤에 달하는 항공모함용 전투기를 짧은 갑판에서 이륙하게 하려면 하늘로 쏘아 올려주는 사출기가 유용합니다. 그런데 사출기는 미국만이 가진 기술입니다. 영국도 없고 프랑스는 미국산 사출기를 사다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일한 기술 보유국 미국도 사출기는 그동안 증기를 이용한 사출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운용하는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전기를 이용한 사출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포드함도 처음 써보는 전자기식 사출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고전압을 사용하는 사출기가 처음이라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도 운영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렵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실전에서 항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랴오닝함과 산둥함처럼 사출기가 없이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온 중국 해군이 몇십 년의 기술 격차를 순식간에 따라잡아 증기식 사출기도 아닌 전자식 사출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하는 것이 보수적인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중국이 푸젠함에서 사출기를 이용한 발사 실험을 한 정황도 있고 위성 사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에서 멈춰있는 배에서 한 실험일 뿐입니다. 과연 높은 속도를 내면서 항해 중인 푸젠함에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전투기를 쏘아 올릴 수 있을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이 최근 해군력 강화와 높아지는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중국이 스펙을 아무리 불린다고 해도 전자기식 사출기를 만들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실제 아무 기술도 없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중국 푸젠함이 언젠가는 운행을 할 것이고 그럼 진실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라리라라리 사쿠라네? 사쿠라야? 이 상황에서 한 대도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는 빈 껍데기 항공모함을 진수식까지 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만든 전자기식 사출기가 작동할지는 중국 최고의 지도자들과 해군 고위층만이 알고 있겠죠. 비민주주의 국가 특성상 공개를 안 해도 그만이니 한동안은 진실의 순간을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산 항모에 대한 공방은 오고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쟁점인 함재기 문제도 동일하게 진실의 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에 싣고 다닐 새로운 함재기도 논쟁 중입니다. 현재 중국 함재기인 J-15는 악명이 높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33형 함재기를 무단으로 복제하다 보니 무겁고 엔진 성능이 안 나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키 점프대에서 이륙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에 기름도 적게 넣어야 하고 무장도 적게 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 함재기와 관련된 주제는 이전에 만든 영상인 미국 포드급 항공모함 전단 격침을 위한 중국 해군의 피해는 이란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번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된 것은 신형 함재기인 J-35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이 스텔스기라고 소개한 제20의 경험으로 볼 때 제20과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엔진 기술 부족 문제와
첨단 전투기 운용 경험이 없다는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성능은 하늘에서 적대국 전투기와 마주하는 진실의 순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신형 함재기가 미국의 F-35 기종에 대응할 정도의 스텔스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나 조종사들의 운영 능력이 갖춰질지는 차츰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중국 최고 지도부도 중국 항모와 중국 차기 함재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푸틴도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자신의 군대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사력의 실체를 발견하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사력은 무기체계, 운영능력, 운영자의 훈련 정도와 사기, 상대 국가의 대응 전략과 방식 등등 너무나 많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 호기롭게 자국 무기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유용한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목적입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전함은 2015년 255척에서 2020년 360척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400척까지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사이에 100척이 늘었으니 1년에 전함을 20척씩 늘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따르면 중국이 1년에 만드는 군함이 2차 대전 시 미국이 최대한의 조선 능력을 갖고 있을 때 4년간 만든 배 총수와 같습니다. 톤수로 계산하면 한 해에 한국의 해군력만큼을 늘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군은 잘 알려진 것처럼 돈이 많이 드는 군대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 얻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즉 정치적 목적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해군력에서 인해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물량 공세를 펴는 것입니다. 중국이 만약 미국 해군과 싸우겠다면 인해 전술식 해군 전략은 미국에게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오지 못해도 양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위협이 됩니다. 한국전쟁에서 중국 육군이 미군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미국 해군대학의 샘 댄그레디 교수는 28번의 대표적인 해전에서 25번이 양적으로 규모가 큰 함대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해군이 인해 전술식으로 전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이 비싼 돈을 쓰면서 미국에 대해서만 신호를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우선 노리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일 수 있습니다. 즉 중국 인해 전술의 목표는 대만,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과 같이 주변 국가들이 더 주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군을 군사적 위협을 통한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압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강압, 코얼션은 위협을 구사해 기존의 현상을 뒤집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차지한 영토를 빼앗거나 정책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죠. 이를 위해 군사력으로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주변 국가 중에는 중국을 1대1로 상대하기 어려운 국가들 뿐입니다. 과거 중화제국을 자랑하던 시절처럼 말이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세게 나가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 구매자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미국과 각을 세우는 비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 대신 무기 공급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저렴한 무기를 다양하게 공급합니다.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무기들이죠. 과거 제3세계 국가들에게 보스 역할을 했던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여전히 자신을 정치적으로 의지하는 비민주주의 국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지부티 등등이 대표적이죠. 이들에게 중국은 무기의 최종 대부자입니다. 내전이라도 벌어져 미국이 금수 조치를 취할 때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국가죠. 즉 러시아를 제치고 비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희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해군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은 중국에게 전함 운영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은 독자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유사하죠. 특정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것이 유치산업 보호 조치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철판을 사용해 시발 택시를 만들던 한국 자동차가 이제는 730만 대를 생산해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기업을 가질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포르쉐와 경쟁하듯이 달리는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벤츠의 도전장을 내는 마케팅도 했습니다. 일본 엔진을 빌려다 플래그십 세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열심히 팔아준 덕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느 때부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험의 경제를 달성했습니다. 비용을 절감할 정도로 몸집을 부풀렸고 기술 경험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습니다. 중국 해군의 미래가 이와 유사한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롱을 당해도 중국은 비민주주의 국가 특성상 정치적 계획이 민주주의 국가보다 장기적일 수 있습니다. 20년 혹은 50년을 내다보고 돈을 쏟아부을 수 있죠. 이게 걱정되는 것입니다. 결론. 현재 중국의 수준 낮은 항공모함을 미국 항공모함과 비교하는 것은 어쩌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롱당하지만 우직하게 나가는 것이죠. 좀 더 시간을 가지면 하나씩 원하는 정치적 목표를 이룰 수도 있겠죠. 못해도 항공모함으로 주변 국가들을 겁박해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들이는 비용을 볼 때는 좀 더 장기적인 해양대국의 그림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 해군력 증강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